모멘트 아케이드 황모과 오늘도 모멘트 아케이드에 들어섭니다. 사람들의 모든 순간이 짧게 가공되어 업로드되는 곳. 누군가가 체험한 기억 데이터를 사고 파는 기억 거래소 모멘트 아케이드. 저는 산책하듯 아케이드 여기저기를 걸어 다닙니다. 저마다 자신의 모멘트를 전시하고 있네요. 제가 찾는 건 그런 화려한 모멘트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모멘트, 무력함을 극복하게 해줄 모멘트, 활기찬 삶을 대리 체험하게 해줄 모멘트를 찾고 있어요. 액세스 수가 높지 않아도 좋아요. 대중의 환호가 적어도 좋아요. 마음에 딱 꽂힐 그런 모멘트가 필요해요. 그러니 아케이드 운영진이 매일매일 모멘트 이용자 패턴을 통계화해 아케이드 입구에 공개한 데이터는 제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전시된 통계는 다음과 같네요. 인기 검색어,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가장 많이 체험한 모멘트, 영 어덜트는 호러 영화를 안 본다, 도시괴담 모멘트 탑 10, 픽업, 12월 첫째 주 인기 여배우 모멘트 탑 5 앤 셀럽 헤어스타일 분석. 빅데이터는 다수의 선호도를 부각한다는 면에서 조사 및 예측 결과가 뻔하기도 하죠. 저처럼 남들의 선호를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겐 피하고 싶은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나한텐 굳이 추천 안 해줘도 돼.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조회수가 한 자릿수인 당신의 모멘트 리스트가 어떻게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당신의 모멘트를 처음으로 구매한 순간, 그리고 그 모멘트가 사막처럼 메마른 제 마음에 단비처럼 다가온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습니다. 당시 저는 무거운 쇳덩어리를 안고 깊은 해저 속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유명 모멘터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케이드 속을 꽤 오랫동안 배회하며 지냈습니다. 모멘트에 접속해 어떤 이가 느꼈던 한순간을 가상 공간에서 닥치는 대로 대리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너절한 내 삶을 마주보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의 기억에 탐닉했습니다. 남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나? 어떻게들 그렇게 담담히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의문과 의심을 가득 안고서요. 아시겠지만 아케이드 안에서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값싼 기억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 플레이, 인터넷 서핑, 생활 시뮬레이션, 채팅 기록 등을 로그로 남긴 뒤 업로드한 것입니다. 노년층은 차라리 영화를 보라고 마땅치 않은 헛기침을 합니다만 이건 영화를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를 본 어떤 이의 정서와 기분을 체험하는 거니까요. 내가 선호하는 영화 장르가 아니어도 정서를 체험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어요. 모멘터가 체험한 어떤 순간의 감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저처럼 인생에서 아무런 희로애락을 느낄 수 없는 사람에겐 공부가 된답니다. 아, 사람들은 저 순간에 저렇게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요. 자신의 생활 환경이 드러날 위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기에 진짜 기억은 웬만해선 잘 거래되지 않아요.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체험한 모멘트들이 가장 많지요. 시뮬레이션 도시 소울에서 체험한 가상일상을 올리는 시기였죠. 자랑스럽게 전시된 각양각색의 감정을 사고 파는 것이니 VR 체험이어도 상관없어요. 요즘 VR은 실제 같으니까요. 저는 유치한 호러 영화를 봐도 엄청 덜덜 떠는 진정한
당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을 공포, 대리 체험을 통해 느껴보세요. 소심쟁이 호러 전문 모멘터의 자기소개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조회수와 유저들의 열광적인 코멘트를 보니 쫄깃한 심장을 품은 소심쟁이 호러 관객은 곧 인기 모멘터가 되겠더군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찾던 콘텐츠는 아니었습니다. 조회수가 낮은 것 중에 양질의 콘텐츠를 찾는 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사람들의 좋아요를 지켜보는 것으로는 내 삶은 도무지 좋아지지 않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모멘트 아케이드에 접속했습니다. 시야 왼쪽 상단에 베타 버전이라고 표시된 익숙한 로고를 봅니다. 몇 년 동안 베타 버전인 채 정식 버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네요. 모멘터 관리나 어뷰징 문제, 블랙 모멘트가 일으킨 사회적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일상, 차분함, 연애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30대, 여자, 정서, 치유 같은 좀 더 구체적인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추천 모멘트 중 당신의 기억이 떴습니다. 저는 이끌리듯 모멘트를 구매했습니다. 감각 재현을 위한 체험 디바이스 슈트, 리모트 리얼의 모멘트를 장착했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VR 고글이 투영하는 당신의 모멘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런 미련도 기대도 없이. 쏴. 잔잔한 바람이 피부를 간지리네요. 당신이 판매 상세 페이지에 적은 대로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연인과 손을 잡고 함께 저녁 하늘을 올려다본 노을 지는 도시의 풍경을 삶의 한 구석에 새겨 넣었던 어느 평범하고도 특별한 날의 기억.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다니던 모멘트가 바로 당신의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천천히 저는 당신의 기억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의 감각과 감정이 리모트 리얼을 거쳐 내 안으로 들어와요. 저는 당신의 호흡과 심장박동까지 그대로 느낍니다. 지난 12년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설레는 마음을 당신의 모멘트를 통해 체험합니다. 당신의 호흡에 내 숨을 얹고 당신의 느긋하면서 세찬 심장박동에 내 심장의 움직임을 살포시 포개어 봅니다. 언제나 맥없는 호흡, 의욕 잃은 심정을 품고 사는 나는 당신이 한없이 부러워요. 공원이 꽤 넓어. 한 바퀴 돌려면 1시간쯤 걸릴 것 같아. 다리 아프지 않겠어? 노을이 지고 있는 늦은 오후, 당신은 흔쾌히 연인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과 일치된 내 마음까지 산뜻해집니다. 우리는 천천히 걷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마저도 편안해요. 투박하게 큰 그의 손이 따뜻합니다. 그의 손끝이 당신의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집니다. 영원히 놓지 않겠다는 듯 둘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잠시 생각에 빠진 당신의 걸음이 느려집니다. 당신의 연인이 속도를 맞추며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잠시 후 당신은 고개를 들어 연인을 봅니다. 아까부터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상대의 시선을 느낍니다. 둘은 같은 타이밍에 같은 눈매를 하고 웃습니다. 둘의 기억 속에 이 순간이 추억으로 새겨집니다. 어수선하고 칙칙하기만 했던 도시가 언제 이토록 빛나는 풍경을 품고 있었나요? 회색 빌딩 사이를 거침없이 통과하는 푸른 바람을 느낍니다. 쌀쌀하기만 한 도시가
잡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따뜻하게 품고 있어요. 당신의 차분한 호흡을 경험하며 제 폐부에도 단단한 안정감이 자리 잡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낯선 향기가 온몸에 잔잔하게 차올라요.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풀냄새, 바람에 섞여 여기 이곳으로 배달된 봄 냄새가 아릿한 옛 기억까지 길어올립니다. 정확한 장면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 기억이 품고 있던 작은 떨림과 다감한 감성, 타인에 대한 신의, 삶에 대한 결의가 내 안에서 세차게 흐릅니다. 어째서 그 모멘트가 제게 그렇게 큰 울림을 주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중증 우울증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 저한테 그 풍경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신과 저의 감각과 감정의 파장이 어떤 지점에서 일치했던 걸까요? 저는 리모트 리얼 안에서 편안했습니다. 30이 넘도록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었어요. 제 얘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지루할지도 몰라요. 뻔하고 재미없는 얘기여도 조금만 읽어주세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제 삶에 한순간도 욕심내지 않고 살아왔어요. 엄마가 오랫동안 치매로 투병하다 고통 속에서 세상을 뜬 작년 이맘때까지 12년 동안이었지요. 정가린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손발이라는 의무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치료비만 생각하며 돈을 벌었고 출퇴근 시간 이외엔 병원과 집에만 머물면서 엄마를 간호했지요. 그만 죽고 싶다. 엄마는 어떻게든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이렇게 반어법으로 표현했어요. 죽긴 왜 죽어?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저는 이렇게 반어법으로 답하며 엄마와 이별할 날만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치매 말기, 엄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남의 집 일에 신경 끄고 꺼져요. 누군가에게 쏘아붙이던 엄마의 목소리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내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어린 언니와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30이 넘어서 다시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인생의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히 양육을 방기하는 젊은 어머니가 언니와 저의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철없는 엄마에게 생명력 짧은 연인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겐 호르몬이조차 부재했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더러운 방에서 언니와 저는 엄마를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어요. 겨울이면 밖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보다 발이 시려웠던 안방, 머리끝까지 뒤집었어도 온기를 오래 머금지 못하고 무겁기만 했던 축축하고 더러운 이불, 기름때가 잔뜩 낀 가스레인지 위로 빗물이 떨어지던 작은 부엌, 어린 자매는 집 안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호자 없이 헤맸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는 언니의 뒤통수에 가만히 코를 가져다 댔지만 영문을 몰랐어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코가 고장난 줄 알았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찡그린 표정으로 우리 집을 들여다봤는데 엄마가 외쳤어요. 남의 집 일에 신경 끄고 꺼져요. 언니와 저는 알았어요. 그건 우리를 지키려는 말이 아니라
엄마 자신을 지키려는 말임을. 현관 밖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엄마가 억세게 우리 어깨를 붙잡고 있는 바람에 언니와 저는 배를 고르며 방에 계속 남아야 했죠. 자기 딸들을 돌보는 것보다 딸들이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엄마를 보면 모성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을 잊어가던 엄마가 당시의 순간을 골라내 절망을 소환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언제적 얘기야? 그러면 엄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자기의 업보마저 잊은 불완전한 반쪽짜리 인생. 저는 그런 인생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허탈했어요. 당신 애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느냐고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멋대로 다 잊은 사람에게 무얼 더 바라나요? 엄마의 비겁한 인생이 고스란히 내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의 인생을 잊고 있는 존재, 엄마와 저는 불운의 파트너이자 불행으로 이어진 공동체였어요. 엄마는 그 후에도 종종 되돌려 봐야 상처만 소환되는 비루한 과거로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말했죠. 내가 원해서 엄마 딸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러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제 삶의 의미까지 덩달아 부정하는 순간 제 삶에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어요. 애써 잊으려 노력해왔는데 엄마의 치매로 또렷이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견디지 못하는 만큼 제 삶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의식을 조금이나마 되찾으면 엄마는 미친 듯 날뛰며 자신의 삶을 저주했어요. 그때마다 저도 곁에서 같은 저주를 받아야 했죠. 12년 동안 엄마와 함께 살던 방 천장엔 위층 화장실에서 새는 정체 모를 끈적이는 액체가 고여있다 떨어지곤 했어요. 사람들이 버리는 수많은 생활 하수 아래에 우리의 삶이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방에서 저는 엄마 삶의 온갖 우물까지 받아냈어요. 엄마의 기저귀를 일부러 며칠 갈지 않았어요. 짓물러 욕창이 심해지길 바랐죠. 그러다 자책하곤 울면서 엄마의 대소변을 닦았어요. 엄마와 나는 암호 같기만 한 생의 의미를 해독하지 못한 채 인생의 구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보험중개사는 엄마의 보험 가입 시기와 질병 인지 시점에 대해 관심을 보였을 뿐 우리 삶의 조건이나 감정까지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었죠. 드라마가 되기엔 너무 시시하고 뻔한 불행이었나 봐요. 엄마가 잠든 방에 들어가 가만히 엄마를 내려다보다 나오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검푸른 어둠을 응시하며 엄마가 죽든지 제가 죽어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책임한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끝까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워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겠다는 악의적인 결심이었습니다. 시야가 암흑에 잠겨갔습니다. 간단히 희망을 말하는 아름다운 거짓말 따위 점점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자기 책임을 잊은 염치 없는 사람들뿐, 엄마도 사람들도 다들 똑같아. 자기 자신도 주변도 모두 망쳐버리고 쓰레기뿐인 세상을 만들었잖아. 당신이 망쳐버린 세상은 여기서 끝나야 해. 강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끝을 고대하는 광신도처럼 살았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뜬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솔직히 간병을 시작했을 땐 엄마가 곧 떠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엄마가 떠나면 삶이 조금은 자유로워질 거라 기대했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무색하게도 엄마가 떠나자 더 큰 무력감이 찾아오더군요. 꿈속에서도 엄마와 지냈던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강박적으로 떠올리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그 후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부상했어요. 눈을 감고 무조건 달려오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돈 문제가 엄마의 죽음 직후 얼굴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치료비는 전부 제 빚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엄마의 빚을 갚다 끝날 것이라는 차가운 선고를 마주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언니는 그동안 최소한의 돈만 보낼 뿐 우리를 모른 척하며 살았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힘들었던 언니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차라리 언니가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면 분한 마음이 반절쯤 줄었을지도 몰라요. 남일처럼 멀거니 떨어져 살다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을 쏟는 언니를 보니 기가 차더군요. 저는 싸늘하게 언니를 바라봤지요. 언니는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엄마가 불쌍해서 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장례식에 온 사람들한테 우는 모습이라도 보이고 싶었던 걸까요? 언니가 상주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투병 상황을 잘 모르는 듯한 조문객들이 언니에게 고생이 많았다고 의례적으로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것을 저는 건조한 마음으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나 상주인 언니나 엄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란 생각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연극적인 이 상황 속에서 언니는 구경꾼 같았어요. 장례식이 다 끝나고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네 삶을 살아. 비겁한 년. 그 말을 내뱉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지만 제 눈은 똑똑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니는 그 사이 자기 학업을 마쳤고 장례식 직후 결혼도 했습니다. 언니는 평범한 삶으로 나아갔어요. 혼자서만 말이죠. 부러웠어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방 안에 우리는 똑같이 버려졌는데 언니와 나는 어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내 삶만 비참해진 걸까요? 언니가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하면서 우리 자매는 각자의 인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미성년자였지만 일찌감치 독립했어요. 새 교복을 입고 집을 떠나는 언니의 뒷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요. 언니가 사라져간 골목길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던 시간도요. 저는 그때 겨우 초등학생이었어요. 주말마다 올게. 주말마다 언니를 기다렸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언니가 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언니의 약속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날, 저는 언니의 책과 옷까지 신발을 전부 다 내다 버렸어요. 언니가 당부하지 않더라도 저도 제 삶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을 벌어봤자 빚이 미래를 발목 잡을 텐데 어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후 가끔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간병했던 경험을 살려 간병인을 직업으로 삼을까 고민해 본 적도 있었지만 포기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라면 차라리 죽이는 편이 그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침착하게 상상하는 저를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부도덕한 마음을 품고 간병인을 직업으로 삼을 순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보려 시도했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을 만나지 못했어요. TV도 보지 않았고 책도 읽을 수 없었어요. 세상은 제게 엄마만큼이나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죽고 난 뒤 옆집 아주머니가 위로한다고 찾아와 종교를 권할 땐 정말이지 한숨이 나더군요. 밥 한 끼 먹자고 연락해준 지인이 다단계 가입을 제안하자 화를 내고 말았어요. 연락도 뜸하던 친구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보곤 연락처를 삭제해버렸지요. 어쩜 하나같이 다들 무심하고 무정한지. 술에 취해 비틀거렸던 어느 밤, 제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를 느끼고 파출소로 달려갔던 날엔 집에 돌아와 한참 울었습니다. 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이용당하기 쉬운 세상. 엄마만큼이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무례하고 난폭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골방에 처박혔습니다. 증오는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일주기가 돌아옵니다. 벌써 1년이 흘렀네요. 시간은 아무런 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불쌍하다고, 너무 비틀렸다고 저를 동정한다는 듯이 보지 마세요. 심리 상담사들도 자주 그런 표정을 짓더군요.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내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어져요. 저는 무력하게 골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과연 이 방을 나갈 힘이 내 안에서 싹틀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라면 이대로 사라지는 것도 방법이겠죠. 지금이라도 죽어버리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는 유혹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월세가 3달 밀린 이 방에서 끌려나가기 전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사라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즈음 국립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배정한 인터넷 주치의가 저에게 모멘트 아케이드를 추천했습니다. 체험 장비도 보내주었어요. 광고를 보면 대여비도 무료더군요. 저는 각종 약 광고, 보험 광고를 심드렁하게 본 뒤 바로 모멘트를 실행했습니다. 요즘 기기들은 다 광고비로 개발되나 봐요. 주치의는 제게 긍정적인 모멘트를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케이드 안을 줄곧 배회했어요. 결국 그 사이 셋방에서는 끌려나갔고 장소만 바뀐 채 다시 아케이드를 헤매게 됐는데 그때 당신 모멘트를 마주한 거예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순간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괴로운 일, 슬픈 일, 걱정되는 일이 매 순간 이어지는 건 삶의 당연지사. 그 와중에 아주 잠깐만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순간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다시 또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당신의 감각을 통해 불안을 물리친 후 상쾌함을 느끼며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하철 광고판, 공중 화장실 문에 붙은 명언 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평소라면 무감동하게 스쳐 지나갔을 평범한 깨달음이 리모트 리어를 통해 제 심장 위에 겹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강렬하게 요동쳤어요. 살아야겠다. 깍지 낀 그의 손에서 상대를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 전해집니다. 소소한 거룩함이 보통의 순간 속에서 선언되는 걸 목격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겨우 그 1시간의 산책을 대리 경험하고 싸늘하게 굳었던 마음이 무너졌어요. 사소하지만 숭고한 순간, 이런 귀중한 마음을
생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을 순 없어. 조난자가 됐으면서 왜 한 번도 구해달라고 악을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니? 리모툴리어를 통해 느껴진 그의 온기가 동요합니다. 엄마 장례식 때에도 터지지 않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힘주어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난 뒤에야 깨달았어요. 내 삶은 보상받아야 해. 미지근한 가상의 자극이었지만 당신과 연인이 품은 따스함은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나 봅니다. 동시에 의아했습니다. 이렇게나 사소한 순간이 생의 의지를 줄 수 있다니. 그동안엔 왜 못 만났을까? 당신의 평범한 경험이 왜 이렇게까지 큰 울림으로 다가온 걸까? 남은 문제는 제게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직업도, 돈도, 미래도 없어서 숨통을 틔워줄 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12년을 보상해주지? 저는 모멘트 아케이드에서 당신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추가로 사고 싶다고 개별 메시지를 보냈지요. 산책 기억을 구매했던 사람입니다. 당신 연인과의 추억을 조금 더 판매해 줄 수 있나요? 당신은 기꺼이 기억을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연인이 나눈 아름다운 시간을 조금 더 대리 체험했습니다. 비좁은 거실에서 함께 밥을 먹고 낡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함께 영화를 보고 하루에 있었던 크고 작은 감정들을 나눕니다. 극히 평범한 인생의 단편들입니다. 서로의 선호와 습관을 이해하고 어떤 건 이해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때로는 서로가 완벽하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서로의 불완전한 삶을 받아들이는 당신과 당신의 연인을 보며 저는 사랑을 배웁니다. 작은 표현 하나에 발끈해서 언쟁하다가 화해하는 방식도 배워나갑니다. 당신과 당신 연인이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란 걸 느낍니다. 소박한 욕망과 강렬한 신념이 공존합니다. 때로 자신들의 신념을 기대만큼 일상에서 구체화하지 못한다는 내적인 반성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당신의 연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인이 우울해 보일 때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의기소침한 연인을 일으킵니다. 연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로할 때 당신은 연인보다 더 흥분하기도 합니다. 신뢰가 전조된 둘의 시간이 차곡차곡 견고히 쌓여갑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모여 서로가 상대방의 삶의 근사한 배경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상대방 삶이 더욱 소중해지길 꿈꾸면서요. 당신이 부러워요. 저도 이런 결속을 느끼고 싶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서적 라이프라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도심으로도 이어주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지쳤을 땐 오솔길이 되어 쉼터로도 이어주죠. 제게도 그런 관계가 생길까요? 당신의 눈과 감각을 통해 들여다본 탓일까요? 저는 당신의 연인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당신은 이토록 아름다운 기억을 판매했을까요? 두 사람은 헤어진 걸까요? 한없이 다정한 당신 연인의 눈빛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나를 구원해줄지도 몰라. 막무가내로 기대를 품게 되었어요. 물론 만난다고 해도 당신의 연인이 저를 사랑하진 않겠죠. 저는 당신이 아니니까. 그래도 당신의 연인은
당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정한 사람이니 제게도 그런 눈빛을 보여줄지도 모르잖아요. 실은 뭐든 상관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던 저였으니까 그저 세상 밖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계기가 필요한 것뿐일지도 몰라요. 그저 강렬하고 간절하게 당신의 연인을 만나러 가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껏 지나온 삶을 메시지로 적어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혹시 헤어진 거라면 당신의 옛 연인을 제가 만나봐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을 뿐이라고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기여도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요. 두려워하며 며칠을 고심했었던 메일이 무색하게도 당신의 답은 간결한 예스였어요. 당신은 흔쾌히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고 심지어 옛 연인을 직접 만날 방법까지 알려주었지요. 금세 당신이 왜 그렇게 간단히 제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는지 알게 됐지요. 이제 저의 연인이 된 당신의 전 연인을 저는 쉽게 만났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린 만나자마자 손을 잡았고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답장을 받은 뒤 고작 10분 뒤의 일이었어요. 가린 씨, 공원이 꽤 넓어요. 한 바퀴 돌려면 1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다리 아프지 않겠어요? 저는 곧장 연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연인은 가상 공간 속 가상 존재였어요. 당신의 안내대로 서울과 겉모습뿐만 아니라 별다른 감흥을 주지 않는다는 점까지 똑 닮은 가상 도시 소울로 입장했어요. 소울의 존재는 알았지만 접속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일상을 가지런히 정돈하기도 힘든데 가상 도시 속에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은 성가시다고 생각했거든요. 풍경과 아바타는 몇 년 전에 봤던 3D 영화가 아주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놀라웠어요. 가상 공간을 체험한 당신의 모멘트를 보고 저는 의심 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당신의 연인이 실제 연인이라고 느꼈으니까요. 저는 당신과 연인이 걸었던 그 공원 이름을 데이트 장소로 설정했어요. 당신이 선택했던 곳과 똑같은 타입의 아바타를 선택했고 1시간의 공원 산책이라는 액션을 입력했습니다. 반말은 싫으니 경어를 써달라고 세세하게 옵션도 지정했죠. 그 뒤 우린 함께 걸었어요. 세심하게 재현된 공간과 리모트 리얼을 통해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이 실감났어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나 봐요. 저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뿐더러 하염없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말이죠. 연인 아바타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로 저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약간의 꾸중도 덧붙였지요. 하지만 끝내 용기를 북돋아주는 신중한 표현을 피력했죠. 제가 입력한 요청사항대로였어요. 사전에 입력한 것과 똑같은 단어나 문장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내 의도를 파악하고 재구성해 달콤하고 성의 있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음성 합성 악센트까지 성실하고 다정하게 들려 완벽했습니다. 가린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정말 대견해요. 당신의 삶은 보상받아 마땅해요. 영화 자막을 떠올리게 하는 번역투의 말투가 거슬렸지만 저는
잠자코 그의 찬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한 번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감흥 없이 들릴 줄은 몰랐지만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슬픔에 잠겨 있는 건 인생의 낭비예요. 당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뛰어들면 좋겠어요. 몸을 조금 더 움직여봐요. 친구를 더 만나고 여행을 다녀봐요. 그럼 의욕이 생길 거예요. 그의 진단과 조언은 진부했어요. 국립 디지털 헬스케어 주치의가 늘 말하는 패턴이었지요. 아케이드 입구에서 매일 보는 빅데이터 결과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듣고 있자니 약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안 해본 게 아니었으니까요. 심지어 아바타에게 훈계를 듣는다고 생각하니 그건 2배로 불쾌하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곤 가볍게 항변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겐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만들고 여행을 다녀보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제가 왜 상담 따위를 받고 있겠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엄마가 투병 초기였을 때 친구와 만나는 건 제겐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친구의 가족이 건강한 것만으로 우리 사이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우리에겐 공유할 수 없는 완벽한 두 세계가 있었어요. 환자를 수년, 수십 년에 걸쳐 간병한 사람들끼리 만나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 엄만 정말 지랄 맞았거든요. 사람 수만큼 고통의 형태도 다양해요. 속마음을 쏟아붓다 보니 울분과 분노가 제어되지 않았어요. 상대가 아바타라고 생각하니 점점 제어할 필요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난 결국 아무와도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네가 뭘 알아, 씨발. 아바타가 부드러운 표정을 보이다가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산책길 화면 위로 옵션 대화창이 떠올랐어요. 당신의 연인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나요? 1. 좀 더 강하게 질책할 것. 2. 따뜻하게 위로해 줄 것. 3. 자유입력. 저는 그 대화창을 노려보다 산책을 강제 종료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연인 아바타가 어떤 말로 날 질책해도 혹은 따뜻하게 위로해도 화가 날 게 뻔했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잘 알아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심지어 저조차도 저를 구원할 수 없다고 확인사살 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내 삶을 보상할 수 없었어요. 다시 조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리모트 리얼을 통해 서울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옵션은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연인과 가상 결혼을 체험할 수도 있고 서버를 경유해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거나 섹스를 대리 체험할 수도 있었죠. 육아를 경험할 수도 있었고요. 저는 액션 리스트를 노려보다 허탈한 마음으로 시스템을 종료했습니다. 감은 눈꺼풀 안으로 죽음처럼 독한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아바타에게 도대체 뭘 기대한 건지. 울분의 화살은 다시 저 자신을 향했어요. 당신에 대한 의문이 이렇습니다. 이런 뻔한 시뮬레이션, 괄목할 기술력 이외엔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는 가상 공간 속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꽃피울 수 있었나요? 똑같은 백그라운드를 세팅했는데 도중에 접속을 끊어버릴 정도로 제게는 불쾌함만 남겼던 그 순간 당신은 힘찬 심장박동과 함께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꾸어낼 내적 에너지, 내겐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그 힘을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도 완벽한 형태로 품고 있나요? 이상하기만 합니다. 당신도 혹시 블랙 모멘트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 같은 사람은 블랙 모멘트를 접하고도 아름다운 해석을 추출해낼 수 있나요? 아시다시피 모멘트 아케이드 암시장엔 살인자의 모멘트를 파는 블랙 모멘터들이 많아요. 가상 살인 경험이 성황리에 거래되고 있지요. 거래 자체는 플랫폼 바깥 암시장에서 성사되긴 했지만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었고 맛보기 영상은 간단하게 얻을 수 있었어요. 범죄 현장에 가상이라는 이름을 붙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죠. 실제 모멘트인 건지 아님 소울에서 가상으로 아바타를 죽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리모트 리얼을 통해선 구분이 전혀 안 되니까요. 실제 살인율을 낮추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정확한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살인 예행 연습으로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판매 호조에 힘입어 최근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범죄형 블랙 모멘트는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다지요. 고백하자면 딱 한 번 저도 블랙 모멘트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늪에 파묻힌 것처럼 숨 쉴 수조차 없는데 뭐든 어때? 내가 맛보고 있는 절망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파멸을 대리 체험한다면 그나마 내 삶이 낫다고 여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호기심을 정당화시켜 주었죠. 암시장 카탈로그를 둘러보다 그나마 소프트하다는 살인 모멘트를 구매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마약 도박 중독자인 살인자의 기억이었어요. 피해자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판매 설명란엔 다행히 피해자도 세상에서 제일 악질인 살인자였다는 설명이 곁들여 있어 죄책감을 조금은 덜어주더군요. 영상은 짧았어요. 접속하자마자 쌍방폭행이 시작되었어요. 통증과 유사한 감각이 뇌로 흘러들어오자 저 역시 격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영상 초반에 한두 대 맞은 것보다 훨씬 강렬하고 우세한 힘이 여러 가지 강도와 방식으로 상대방의 뭉개진 얼굴 위에 가해졌습니다. 저와 연결된 살인자가 테이블 위에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을 쥔 손을 높이 들자 터질 듯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건 살인자의 것이 아니라 제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다음 순간을 기대하는 흉악한 마음이었어요. 피해자의 심장을 향해 섬뜩한 칼이 수직으로 내리꽂히려는 순간 저는 허둥지둥 영상을 껐어요. 0.1초였을까요? 찰나의 순간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감각이 손끝으로 뭉텅 전해왔어요. 그건 정말 구역질 나는 경험이었어요. 내 삶이 그나마 낫다고 여기기는커녕 모든 인간이 벌레만도 못하다는 생각으로 치닫더군요. 누군가는 그 경험을 반대급부 삼아 살아갈 힘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암거래에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부패한 오물로 진주를 빚어낼 수 있나요? 저는 당신에게 한 번 더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그토록 뻔하고 무감동한 시뮬레이션 속에서 당신처럼 삶을 살아낼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나요? 저도 가능할까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당신은 친절했지만 제가 응용해보기엔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판매한 모멘트는 똑같은 순간을 수십 번, 때론 수백 번 경험한 이후에 길어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랍니다. 당신에게 판매하기 전 저는 같은 순간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당신은 같은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지나간 순간에 느끼지 못한 감정과 감각을 찾아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종 희로애락, 소소한 감정들의 경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반복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찾아냈다고요. 아름다운 모멘트는 때로는 첫 번째 순간에 찾아오기도 했고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찾아오기도 했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기도 했답니다.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당신은 시간이 많나 봐요. 놀라운 이야기였지만 차마 당신처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경험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찾아보라고요? 소홀해서라도 싫어요. 심지어 엄마와 함께 했던 고통스러운 모멘트를 다시 한번 실행하면서 다른 감정을 내 안에서 찾아본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그건 고문당하다 죽으란 얘기랑 같아요. 그러자 당신이 제게 제안했어요. 당신과 같은 일을 겪었던 누군가의 모멘트를 체험해 보세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누군가는 당신과 다르게 빚어낼 수도 있어요. 그 차이를 알게 된다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오랜 시간 고민한 뒤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언니의 전화번호도 잊고 있었지만 다행히 언니가 제 모멘트 아케이드 계정을 팔로우한 덕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다른 사람의 모멘트를 대리 체험 중이라는 근황을 알렸고 언니의 모멘트를 체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언니는 오랜 시간 고민했고 그동안 고이 저장해온 12년의 기억을 제게 복제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극히 사적인 부분은 잘라냈지만 거의 모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빠른 속도로 재생했고 나와 관련된 부분은 정상 속도로 재생시키면서 언니의 삶과 중첩되는 내 삶을 찾았습니다. 언니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통과해온 모멘트를 지켜보는 데에 한 달 남짓 시간을 썼습니다. 언니의 모멘트는 지루하더군요. 책과 씨름하는 게 일과였어요. 만나는 사람도 대부분 연구하던 자료를 위한 케이스 스터디더군요.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는 일상을 한결같이 담담히 이어갈 수 있는지. 언니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음울했던 유년 시절, 제 심장은 고장이 나고 말았는데 언니는 어떤 일에도 좌우되지 않는 잔잔하고 단단한 심장을 얻었나 봐요. 엄마의 병색이 심각해지던 시절, 언니는 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학업을 중단했고 쉼없이 일하며 엄마에게 돈을 보냈어요. 저는 언니의 피로와 고뇌에 간단하게 설득되지 않으려 심장을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언니는 스마트폰 메시지 창을 켜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전부 언니가 저에게 보냈던 안부 인사였어요. 메시지는 언제까지고 읽음 표시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네가 걱정이야. 엄마를 돌봐줘서 고마워. 답이 되돌아오지 않는 화면 하단에 언니는 메시지를 하나 더 보탰습니다. 미안해. 언니의 답답한 마음이 제 호흡 위에 겹쳤어요. 지켜보는 제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언니는 자기만의 방식을 통해 엄마와 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일기에 적어 넣습니다. 언니의 의지가 꼿꼿합니다. 매일 책상 앞에 앉는 언니의 단호한 다짐 위에 엄마와 나의 삶이 오버랩됩니다. 언니의 모멘트를 통해 알게 됐어요. 엄격한 의지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는 걸. 언니의 다짐이 제 심장에도 새겨집니다. 얼마 후 언니가 엄마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제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관 직전 언니는
엄마의 짧은 생을 연민하며 엄마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금방 차분한 심장으로 되돌리고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의 마음을 모르는 제가 싸늘한 눈물을 흘리며 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네 삶을 살아. 비겁한 년. 언니를 향해 제가 냉소했어요. 언니의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엄마의 삶이랑 우리의 삶은 달라. 엄마의 불행은 네 불행이 아니야. 일그러진 얼굴을 한 제가 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언니는 언니의 삶을 살아.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언니의 심장이 일그러졌습니다. 상처 입은 동생을 안아주려고 다가서는데 동생은 언니의 손을 뿌리치고 떠납니다. 언니는 언젠가 서로 다시 마주할 날을 기약하며 장례식장을 나왔고 건물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만 쏟습니다. 저는 이제야 언니가 하고 싶었던 말을 듣습니다. 시차를 두고 언니의 기억 속에서요. 저와 가장 관련된 언니의 모멘트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의외였죠. 장례식 이후에 언니는 저와 연을 끊은 줄 알았거든요. 언니는 회사 생활과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며 몇 편의 논문을 만들었어요. 미주신경 자극과 VR을 결합한 무의식 환자 치료 지원, 정서 장애 해소에 활용 가능한 모멘트 대리 체험자의 경향 분석, 본인의 모멘트 반복 재생을 통한 치매 환자 치료 효과 연구, 모멘트 아케이드를 활용한 중증 간병 가족 트라우마 치료 같은 논문에 참여했고 연구 방식은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의식불명자와 모멘트 대리 체험자 상호작용 같은 건 무슨 연구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요. 간병 가족의 트라우마라면 내 얘긴데 그런 생각만 들었죠. 언니는 그런 논문들을 써내려가며 기대감에 두근거렸어요. 그 기대는 무척 따뜻하면서도 슬픈 느낌이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 얼굴 모르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엄마 같은 사람을 끝끝내 연민하고 싶은 마음, 동생처럼 세상에 상처 입고 만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이었어요. 고립된 사람들을 기억하려는 결심이었어요. 언니의 모멘트가 점점 최신 경험으로 나열됩니다. 언니는 요즘 매일 모멘트 아케이드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언니가 울며 호소했어요. 모멘트 아케이드가 자사 서비스에 접속된 일부 유저를 강제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대요. 언니는 그걸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의식불명자에게 모멘트 아케이드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치료 방법을 연구했어요. 시스템 이용에 동의한 가족에 한해서 한정판 모멘트 아케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한정판 모멘트 아케이드는 의식불명자들의 뇌에 직접 연결되었죠. 페이지 왼쪽 상단에서 빛나는 베타 버전 아이콘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모멘트를 우연히 발견했던 그곳이 바로 베타 버전 모멘트 아케이드. 언니의 연구팀이 개발사에 제안해 세상에 나온 버전이었어요. 언니는 제 삶을 돌려주려고 모멘트 안팎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살 시도자의 강제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동생은 모멘트 아케이드 안에서 살아있어요. 지금 살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세션 강제 종료를 막아주세요. 언니가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야 기억납니다. 저는 골방에서 수면제를 먹고 죽을 각오로 실행에 옮겼어요.
인터넷에서 그런 말을 봤죠. 자살을 시도한 자들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이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같은 돈으로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연약한 심장이 모멘트에서 상품이 되는 시대, 인간의 효용성은 점점 더 다각화된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스스로 모든 기회를 닫은 사람을 연명하는 데에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쏟을 수 없다. 저는 그 말에 아주 깊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의식불명으로 석 달 월세가 밀렸던 골방에서 끌려나와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병원에서 언니가 장착해준 리모트 리얼로 저는 다시 모멘트 아케이드에 들어섰던 거예요. 제 병상 머리맡에서 언니가 속삭입니다. 이제 네 삶을 살아. 저는 그 말을 언니가 저와 또다시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홀로 남겨진 뒤 언니를 한층 더 원망했어요. 근데 그건 언니가 제게 남긴 응원의 말이었더군요. 모멘트 안에서 12년을 언니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일까요? 언니의 고통을 나도 대리 체험했습니다. 언니의 심장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을 때 언니 눈앞에는 상처 입은 제가 서 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세상에 환멸을 느끼는 동생은 언니가 내민 손을 떠밀고 세상에 등을 돌립니다. 의식을 잃고 간신히 생을 연명하게 된 동생.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는 참담합니다. 하지만 언니는 결심합니다. 어떻게든 동생을 구해야 한다고요. 구하겠다고요. 저는 아직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언니가 보호자 침대에 누워 리모트 리어를 착용합니다. 언니의 아바타가 아케이드 안으로 나를 만나러 와주었네요. 우린 정말 오랜만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주로 어린 시절 이야기였어요. 어느 춥고 배고팠던 겨울밤, 우리 둘만 있었던 그 방의 기억에 대해. 언니가 그때 그런 말을 했죠. 누군가 올 거야. 그때 우리에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제게 손 내밀지 않은 세상을 원망하기만 했는데 언니는 타인에게 손 내미는 어른이 되려 노력했더군요. 당신에 대해선 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연히 당신의 모멘트를 만나기 전 언니와 당신은 이미 모멘트 아케이드 안에서 여러 가지 시도 중이었다고요. 당신은 의식불명자이지만 엄연한 사회적 인격이며 주체라고. 모멘트 아케이드 안에서 특정 경험을 반복해 체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실제 당신은 모멘터 소개 영상보다 한참 나이가 많다고 하네요. 언니와 연구를 통해 만났던 당신은 벌써 3년 넘게 모멘트 아케이드와 소울을 오가며 일하고 있대요. 내가 만났던 그 모멘터는 깨어나실 수 있대? 제 물음에 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깨어 있으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제한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같은 시간을 무한히 반복해서 사는 게 보통 사람으로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당신 같은 분들이 인간의 모든 모멘트를 대신 체험하고 있대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당신과 같은 의식 모멘터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포함해서요. 의식불명자가 다른 의식불명자의 치료를 돕고 있다니. 특별한 시간 속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멘트를 추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다니.
우리가 돌봐야 하는 존재라고, 심지어 누군가는 자원 낭비라고 오만하게 품평했던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다니, 제게도 손을 내밀어 주셨다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화이트데이 드림 모멘터님, 저는 엊그제부터 소울에서 혼자 산책을 시작했어요. 당신은 오늘도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의 울림을 줄 순간을 찾아 헤매고 있으신가요? 어떤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대량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석해 유효한 패턴을 도출하는 일, 인간의 처리 능력을 뛰어넘는 일은 AI가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요. 평범한 사람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반복적 업무 속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처럼 특별한 분이 기계의 일 속에서 인간성을 발휘하는 역할로 참여함으로써 제게 사무치는 모멘트를 전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고도화로 포장된 오류,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부도덕 또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난폭함이 제어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차가운 기술 안에 인간의 뜨거운 피를 돌게 하신 당신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찾아낸 것 중에 제게 가장 적합한 순간이 눈앞에서 리스트로 펼쳐집니다. 우연인 것처럼 당신이 제게 손을 내밀어요. 정처 없이 헤매느라 저조차 제 선호를 모르는데 제 행동과 취향을 파악했다며 얼굴을 내미는 추천 알고리즘과 다릅니다. 나를 반드시 구하고 말겠다는 언니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기획이자 제안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관습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모멘트가 제 심장 위에 겹칩니다. 우리는 매일 우연 같은 기적을 얼마나 심드렁하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기술이 제시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 당신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울릴 몇 개의 모멘트를 추려내겠지요. 그 중에서 저는 또 한두 개를 골라낼 겁니다. 당신의 리스트 중에서 제 마음의 파장에 맞는 순간을 건져내는 선택, 당신의 시선과 제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일, 제 피부에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제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결심만큼은 온전히 제 몫일 거라 믿어요. 마침내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이 부셔요. 오랜만에 눈을 떴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와. 침대 머리맡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